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 투표 우선 당원이 계파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절대자, 신군부 단어까지 등장한 이준석 전 대표의 탄원서 후폭풍도 거셉니다. 여야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반년이지만 휴전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전, 크림반도 확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논의에 들어가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정했습니다. 다만 청년과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해 사회 안전망을 넓힌다는 방침입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인 오늘 양국의 외교수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과 베이징에서 공식 기념 행사가 동시에 열립니다.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한중 관계가 상생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로에 놓였다는 평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로 6개월이 지났지만 전쟁의 참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민간인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쪽에서 10만 명이 훨씬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피난민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란 사실이 35년 만에 공식 인정됐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한 수용자가 알려진 것보다 100여 명이나 많았고 수용자들에게 향정신성 약물이 투여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김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초에 끝나는 만큼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4천여 명 줄어든 13만 9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 등의 집단 감염이 늘어남에 따라 추석 연휴에도 대면 접촉 면회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절대자, 신군부란 단어까지 사용해서 논란이 됐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탄원서가 공개된 뒤에 격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탄원서의 발언 수위가 과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전 대표는 오늘 또 오매불망 체리 따봉이나 기다리라면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에 대한 중앙위 표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이준석 전 대표의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탄원서 발언 수위가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안 만나겠다는데 자꾸 요청하는 것도 경우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수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 수위가 너무 과하죠. 너무 과하죠. 저희들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 자체가 쉽지 않아서 본인이 안 만나겠다는데 우리가 자꾸 만나겠다 하는 것도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 이 전 대표는 여당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SNS에서 대놓고 비꼬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 보냈던 이모티콘을 빗대 오매불망 체리 따봉이나 기다리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제출한 편지를 공개한 것부터가 이례적인데 이걸 가지고 폭론이 수류탄에 핀이 뽑혔다느니 하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진짜 보수 정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따져보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찬반 논란이 지금 뜨겁죠. 권리당원 전원 투표제가 전당대회보다 더 우선한 그러한 당원을 신설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표결을 통과해야 되는데 표결이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하는 내용의 당원 신설안에 대한 온라인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확정을 앞두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물론 전해철, 이원욱 의원 등 비명계가 모두 한 목소리로 부결을 주장하고 있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 등은 전당원 투표제를 규정한 당원이 통과될 경우 전체 권리당원의 16.7%, 소수 강성당원만으로 당의 중요 결정이 휘둘릴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심을 강조해온 이재명 의원은 이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중앙위 표결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미 비대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논의 자체를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 등 개정안 확정 여부는 오늘 오후 3시쯤 발표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종부세 특례안도 논의가 되죠? 네, 잠시 뒤 2시부터 기획재정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등 법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정부와 여당은 1주택자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 적용하고 일시적 2주택자나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에게도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과반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원칙 없는 부자 감세라며 불출석을 예고해 사실상 통과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시가격 20억 원인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올해 371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미 165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해 98만 원까지 낮추자라는 것이 여당의 주장입니다.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오늘 오후 2시부터 결산 심사에 들어가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이 출석합니다. 법무부 시행령의 적법성은 물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과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두고도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이어 불출석했던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이번엔 과방위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죠. 김혜경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되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주요 인물에 대한 신병 처리가 관건인데 경찰은 이르면 오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어제 김혜경 씨 조사 예상보다는 빨리 끝났다고요? 네, 김혜경 씨는 어제 오후 1시 40분쯤 경기 남부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어제 조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만큼 조사가 길어질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김 씨가 현재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로 간략하게 답하면서 조사가 예상보다 이르게 마무리된 거로 보입니다. 어제 조사가 끝난 뒤 이재명 의원은 SNS에 아내 김 씨는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수행비서 배모 씨가 쓴 사실이 확인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아내는 배 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본인 음식값을 지불했다는 점도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직후 김 씨와 민주당 인사 3명의 식사비 7만 8천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김 씨가 알고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박가 씨, 김 씨 지시에 따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타인 명의로 대리 처방전을 받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사적 심부름과 결제를 지시한 수행비서 배 씨와 또 공익신고자 A 씨 역시 이달 초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은 주요 관계자와 김 씨의 진술을 비교하며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로 만료되는 만큼 경찰은 이번 달 안에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특히 법인카드로 음식을 사 김 씨 집에 보내고 또 다른 공무원들을 사적 심부름에 동원한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 배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 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건수는 70에서 80건, 액수는 700만 원에서 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배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김 씨의 신병 처리 방향도 윤곽 잡힐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서울 한남동에 마련된 새 대통령 관저로 다음 주에 이사합니다. YTN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취임 114일 만인 오는 31일 과거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쓰던 서울 한남동 관저에 입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의 새 관저는 1,400제곱미터 정도 규모로 기존 청와대와 비교하면 절반 크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까지 10분 남짓에 오갔지만 한남동에 입주하면 절반인 5분 안팎이면 출퇴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에 대통령 일정이 노출돼서 경호 보안상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팬클럽인 건희사랑 희사모 페이스북에는 한 사용자가 댓글로 윤 대통령의 방문 장소와 날짜, 시간 등을 올리며 참석과 홍보를 독려했습니다. 대통령의 일정은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철저하게 기밀로 취급되고 있으며 특히 해당 일정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도 공지되지 않은 행사였습니다. 지난 폭우로 밭에 물이 차면서 농작물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고물가로 안 그래도 힘든 상인들은 폭우 이후에 더 남는 게 없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서울 마포 농수산물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즘 비 피해 때문에 채소가 귀해졌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곳은 시장에 있는 채소 가게입니다. 이 가게는 지난 폭우로 피해가 컸던 경기 북부에서 열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여름철 별미인 열무가 지난 폭우로 특히 피해가 컸다고 하는데요. 열무 5단을 가져오면 2-3단은 짓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단에 4,000원에서 5,000원 수준이던 열무는 지금은 10,000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름철 작물인 옥수수도 장마 영향을 비껴가지는 못했습니다. 옥수수 대까지 물이 차오르며 출하량이 줄어 가격이 한 망에 26,000원까지 오른 겁니다. 가격도 오르고 물건도 없는 상황에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비가 더 많이 왔어요. 비가 더 많이 오니까 땅이 사실 굳어야 뭐가 자라잖아. 근데 지금 땅이 다 젖어 있으면 밑에 뿌리가 다 썩거든. 그러니까 아예 밭 자체에서 물건이 없는 거야. 채소값이 가파르게 오른 건 최근 이어진 폭우 영향이 큽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작물이 쉽게 짓무르고 공급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이곳에 채소를 납품하는 경기 파주시의 농부는 폭우로 밭이 논처럼 변해버렸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찾는 재료가 없어 발길을 돌리는 손님도 있었는데요. 명절 밥상에 꼭 올라가는 나물 종류는 고온다습한 날씨에 특히 약해 제대로 된 물건을 찾기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는 비축 물량을 풀고 최대 650억 원의 농축산물 할인 쿠폰을 푸는 등 추석을 앞두고 수급 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요. 전통시장에서 쿠폰을 사용하려면 앱을 설치해야 하는 등 이용법이 까다로워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겹치면 출하량이 더 주는 만큼 더위가 한풀 꺾이기 전까지 채소값 오름세가 당분간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 농수산물시장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국내 라면과 스낵업계 1위인 농심이 다음 달 15일부터 주요 제품의 출고 가격을 5에서 11%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제품별 출고 가격 인상 폭을 보면 신라면이 10.9%, 너구리가 9.9%, 새우깡 6.7% 등입니다. 이에 따라 신라면 가격은 대형마트 기준으로 평균 736원에서 820원으로, 새우깡은 1,100원에서 1,180원으로 오를 걸로 보입니다. 농심의 라면 가격 인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이고 스낵 가격은 올 3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폭우로 장바구니 물가는 더 뛰었는데요. 서울에서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1년 사이 2만 원가량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 6인에서 7인 가족을 기준으로 대형마트는 30만 7,430원, 전통시장은 24만 3,273원이 드는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추석 때보다 각각 2만 3천 원, 19,000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시금융 상황 점검 회의에서 금융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점검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당면 현황과 리스크 대응책을 세밀하게 챙기고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위기 상황에 비해 우리 경제의 대외 재무 건전성은 많이 개선됐지만 결코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비상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매주 제가 직접 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현안을 하나씩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금융 외환의 어떤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또 민생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당면 현안과 리스크 대응책을 세밀하게 오늘 챙겨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논의에 돌입하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정했습니다. 다만 청년,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해 사회 안전망을 넓히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정부 여당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마련하는 예산안인 만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한마디로 방만 재정이었습니다.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늘과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정권입니다. 정부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예고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서민,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 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협의 결과 당정은 우선 고물가 대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금을 50% 인상하는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급 대상 역시 2배 이상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정도를 인상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이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590만 명입니다. 내년도에는 2배 이상 확대를 해서 또 고금리 기조 속에 부채 위험이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예산 역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층 지원 예산으로는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도약준비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 밖에 최근 기후변화로 잇따르는 수해에 대처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나라 살림 규모를 전년보다 줄이겠다는 계획 아래 구체적인 예산 짜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30년 전 오늘 탈냉전 흐름 속에 우리나라와 중국이 이념을 뛰어넘어 수교에 이르렀습니다. 올해로 30을 맞이한 양국 관계는 미중 대결에서 비롯된 신냉전 국면 속에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중국 베이징 연결합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오늘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지요? 네, 오늘 기념식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7시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각각 참석해 양국 정상의 축사를 대독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곳 베이징의 행사 장소인 갸오이타이 17호각은 30년 전 한중 수교 서명식이 이뤄졌던 곳입니다.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이념을 뛰어넘어 손을 맞잡았던 초심을 강조하는 장소 선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행사에 앞서 지난해 수교 기념일에 출범한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의 공동 보고서도 제출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양국 전문가들이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토론을 거쳐 완성한 정책 제언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과 베이징을 화상으로 연결해 동시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양국 외교장관이 총평도 남길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기념식을 두고 예전보다 격이 많이 낮아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지난 2012년 20주년 행사엔 당시 시진핑 부주석이 주빈으로 참석했습니다. 차기 국가주석으로 낙점된 인물의 깜짝 등장, 그 자체로 성년이 된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했습니다. 사드 사태로 한중 관계가 바닥을 쳤던 지난 2017년 25주년 행사 때는 완강,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주빈으로 참석했습니다. 비록 한직으로 평가되는 자리지만 장관급보다는 높은 부총리급 인사를 보내 성의 표시를 한 겁니다. 이번 30주년 행사의 주빈인 왕이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은 장관급으로 부총리급엔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행사 취재나 참여도 최소 2년만 허용되는 등 규모도 축소됐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19 방역이지만 사드 산불이나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동맹, 치포 참여 문제 등 최근 복잡한 한중 관계가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중 관계가 크게 발전했지만 굴곡도 많았죠. 네, 지난해 한중 교역량이 3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992년 수교 당시 65억 달러에서 무려 47배 성장한 거죠.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1,629억 달러로 수교 당시와 비교해 162배 넘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 대중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6억 달러, 4개월 연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봉쇄에 따른 중국의 소비 둔화가 이유로 꼽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한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수출 완제품을 대체해 나가는 구조적 변화가 깔려 있습니다. 또 앞서 2000년 마늘 파동과 2005년 김치 파동 등 양국 간 통상 분쟁, 그리고 2002년 한반도 북방 역사를 둘러싼 동북공정 등 굴곡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한 앙금은 지금도 가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방금 언급한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미중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한중 관계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죠. 네, 중국을 배제한 미국의 반도체 동맹, 치포 가입 문제가 대표적이죠. 우리 입장에선 반도체 핵심 설계 기술을 가진 미국과 히토류 등 풍부한 원자재를 보유한 중국, 양쪽 모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 약 40%입니다. 반대로 보면 중국의 한국 반도체 수입 의존도도 그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 사드 문제를 다시 꺼내든 것도 어쩌면 반도체 문제에서 지렛대를 삼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됩니다. 최근엔 타이완 해협에서 격화된 미중 간 군사대체 여파가 한반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부활한 한미 양국의 야외 실기동 훈련에 맞서 중국도 한반도에서 가까운 서해에서 실사격 훈련을 이어가고 있고요. 8월 말엔 러시아의 국동지역 훈련에 참가하는 등 그동안 남북 문제에 국한됐던 한미연합훈련이 미중 대결 구도로 각이 서는 모양새입니다. 나빠지는 한중 양국 간 국민 감정도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세계를 둘로 갈라놓는 이런 힘에 의해서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중 수교 30년 만에 양국 간 교역이 47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162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대중무역 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대중교역 수지는 악화 추세여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목재와 가죽, 신발. 지난 2000년 중국 수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우리 기업들의 품목입니다. 지금은 정밀기기와 정밀화학, 반도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무역 규모가 유의미하게 커진 2000년과 지난해를 비교해본 결과 소비재는 줄고 반도체와 정밀기기, 디스플레이 등의 순으로 기술 집약 산업의 대중 수출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중 교역은 1992년 64억 달러에서 지난해 3,015억 달러로 47배 성장했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16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달 중국과의 무역에서 6억 6,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올해 대중무역 수지는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주요 도시의 코로나 봉쇄 때문에 수요가 줄어든 탓도 있겠고요. 좀 구조적으로는 중국 기술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한국의 수출품들이 대체되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금 기술 혁신이라든지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싼 인건비가 매력이었던 2006년까지
중국 진출 신규 법인 수가 2,392개로 정점을 찍었지만 지난해엔 262개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대신 기업들이 중국을 보는 시각이 생산 기지에서 수요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대중 직접 투자 금액은 2000년 7억 9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66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국 경제 둔화 가능성과 기술 추격,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같은 삼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Уже не вернуть, отпусти и забудь. Новый день он кажет путь. Браво, браво! 네, 우크라이나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2월 24일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까지 3만 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잔혹했던 전쟁의 양상과 위기에 놓인 글로벌 경제, 그리고 앞으로 남은 확전 가능성까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 러시아 대사와 전 우크라이나 대사를 모두 지낸 박노벽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투빈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이 우크라이나 대사도 지내시고 러시아 대사도 지내셨으니까 네. 이 두 나라의 전쟁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참 안타깝기도 하고 빨리 우리 모두의 말씀하신 대로 평화가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양국 지도자는 국민들 간의 그 바라보는 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너무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전쟁이 자꾸 계속되니까 서로의 그런 달성하라는 목표가 한쪽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복속시키겠다는 러시아의 그런 그 야심이 있고 예.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 나라를 움직여서 이제 개혁을 해서 새롭게 나가겠다.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한 노선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하나의 그 복속된 영토로 봤기 때문에 또 형제 국가로 봤기 때문에 그 계속 자기 영향권 내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그 전제 조건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네. 국민들은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편이 돼야 한다는 건데 우크라이나 쪽은 그 오늘 이제 8월 24일이 독립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이때 벌써 전에부터 갖고 있던 그 독립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했고요. 일종의 우크라이나가 소련을 붕괴하는데 가장 앞서서 이 8월 24일 독립을 선언하고 러시아하고 함께 그거를 이제 무너뜨렸는데 이제 지금 상황은 거꾸로 이거를 이제 저지하고 또 현상 유지하려는 역할을 하게 돼서 참 아이러니컬하기도 하고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럼 현재 전쟁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3단계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전 지역에도 들어왔는데 네. 두 번째는 이제 돈바스로 러시아가 물러갔죠. 네. 지금은 이제 동부가 조금 정리가 된다 싶으니까 이제 남부에서 집중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황은 저렇고요. 6개월 만에 러시아가 영토를 많이 차지했네요, 오른쪽으로. 네, 이게 예. 러시아가 이제 그 군대의 그런 희생이 많다 보니까 집중적이고 아주 하루에 한 몇백 번에 해당되는 이제 포격을 가해서 네. 먼저 초토화를 한 다음에 거의 뭐 하루에 1km 정도라고 할까요? 굉장히 거북이 걸음으로 진전을 해서 이렇게 한 20%를 지금 장악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또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한 5분의 1 정도밖에 전력이 약하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서도 예. 서방의 그런 도움을 받아가면서 선방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런 이제 앞으로 정밀 타격식으로 해서
좀 러시아군의 사기를 낮춰보겠다 이런 작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군 희생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전쟁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에 의하면은 그 뭐 10,000명에서 막 20,000명 사이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사망자뿐만 아니고 군에 이제 전투를 하다 보면 부상자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양측이 대개 한 7만 정도의 죽거나 다친 분들이 생겼고 또 민간인은 뭐 특히 우크라이나에 좀 많죠. 네. 특히 지금 그 유엔 공식 집계로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거기도 한 2만 이상이고 피난민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660만 정도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서 피난을 나갔는데 다시 이분들이 또 돌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또 상황을 좀 더 안정화되는 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구소련이 붕괴될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손을 잡고 붕괴에 앞장섰는데 이렇게 갈라서 전쟁을 하고 있고요. 네. 보니까 부차 학살 같은 경우에 정말 네. 이 전쟁의 참상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맞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던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네, 전쟁이 나오면은 이제 주민들의 호응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그런 이제 약간 심리전적인 성격, 그리고 시가전엔 또 성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부차도 부차지만 또 5월에 마리우폴이라고 그 남쪽에 있는 제철소 지역에서의 그런 그 총격 공방전에서는 아주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또 네. 많을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이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인데 네. 전쟁이 아니었다면 대규모 행사를 했을 텐데 지금은 막힌 상황이죠. 네, 제가 근무했을 때도 보면은 이제 8월 24일이 우리 강복절 같은 날이죠. 네. 그래서 외교사절이나 대통령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퍼레이드도 하고 네. 축하 행사를 했는데 지금은 전시다 보니까 이런 이제 대규모 행사는 금지시키고 특히 이런 이제 러시아의 공습이나 공격에 대비해서 좀 이렇게 대피령을 좀 유의해라. 네. 그 대신에 이제 러시아 그런 노획한 이제 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거리에다 놓아가지고 국민들 사기를 좀 진작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망을 하려면요, 푸틴 대통령 이 속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이게 장기전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선은 국내적으로 이 러시아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상당히 약화됐던 건데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먼저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하고 국민들도 그런 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유라시아 전체의 그런 가지고 있던 위상을 살려면 우크라이나가 제일 필수적인 나라거든요. 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를 잃으면 러시아는 제국이 될 수 없다라고 브레진스키 그 안보보좌관이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이해관계, 그 정체성의 문제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서 이건 놓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2024년 선거도 앞두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해필이면 3월인데요. 네. 3월에 이제 3월 17일 날 러시아 대통령으로서 이제 대선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벌써 그 헌법까지 개정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적극 지지를 받으려면 이런 전시라든가 이런 효과도 좀 기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가 처음에 전쟁 시작할 때 명분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 가입하는 걸 막는 거였는데 오히려 그 유럽 국가들이 더 나토 가입에 많이 나섰죠. 네, 왜냐하면 강해지는 러시아가 과연 유럽 안보 질서에 도움이 되느냐. 우크라이나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인접국, 말씀하는 발트 3국이라든가 몰도바라든가 이렇게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제 위기 의식이 유럽 국가들한테 커졌고요. 아마 이제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도 아마 12월에 미리 이럴 개연성에 대해서 핀란드 대통령을 합의를 해가지고 이런 거 좀 대비를 해라 해서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지금 1,300km라는 그런 국경선이 새로 생긴 겁니다. 거기에 이제 군대를 배치하고 이런 이제 국방 부담이 크게 생긴 거죠. 그럼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것보다 이런 게 더 많다고 보세요? 왜 대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국내적으로는 이런 위기가 있으니 우리는 단합해야 한다 하는 이제 국내적인 그런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외부의 적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러시아 국민들이 또 항상 위기에는 그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하는 성향이 있어서 아마 국내적으로는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좀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전쟁에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뭐 곡물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국제 유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재원을 많이 푼 게 또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전쟁이 나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지금 올라서 지금 그래도 조금은 안정이 된 것 같아요. 100불 선으로. 그리고 곡물 가격도 지금 오데사로 이게 송출이 되는 관계로 전쟁 전 단계로 조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망 부분에서요. 주목하고 있는 데가 우크라이나 그 자포로리자 원전지요. 여기서 계속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크림반도 탈환하겠다라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자포로지아는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가 한쪽은 러시아 쪽은 이걸 요새화하려고 그러고 우크라이나 쪽은 이걸 이제 탈환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방전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그런 그 위험한 전투 행위를 좀 막기 위한 유엔이 좀 개입을 하도록 아마 푸틴 대통령하고 마크론 대통령이 이제 합의를 했더라고요. 조사단을 한번 파견하자. 그리고 이제 크림은 조금 이제 그 대규모 공세를 젤렌스키가 한다기보다도 어제도 뭐 이런 화상회의를 하셨던데 그게 이제 서방의 정치적 지지를 받으면서 가급적이면 그 크림이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 굉장히 전쟁으로 위험한 지대다. 휴양지로 놀러 오지 마라. 뭐 이런 약간의 심리적인 효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 대사도 지내셨고 우크라이나 대사도 지내신 우리 박노식 교수님, 박노벽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갈 길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좀 봐야 할 게 말씀이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3차 대전의 전조다. 신냉전의 이런 시작이다. 뭐 사실상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강 건너에 있는 멀리 일어난 일로 보시기보다는 이런 안보 상황이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유념을 좀 하시면서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새로운 분절화 시대거든요. 시대에 과연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데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고 우리가 역량도 기우면서 한미동맹이라는 중심도 잡지만은 우리 가치 세계가 다른 이제 러시아가 나오고 중국이 나올 텐데 그런 나라들하고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노벽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용자를 상대로 각종 인권유린 행위를 저지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란 사실이 국가기관에 의해 35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인권 침해란 사실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처음으로 공식 인정된 거죠? 네, 진실화해위원회는 불황자로 지목된 민간인을 강제 수용해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어제 회의를 열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유린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과 묵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진정을 묵살했고 사실을 인지했으나 조치하지 않았으며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을 축소 왜곡하여 실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합당한 법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네,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업 15명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한 뒤 보안사 요원을 투입해 감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보안사는 형제복지원을 교도소보다 더 강한 규율과 통제로 재소자 대부분이 탈출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곳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안기부 주재로 정부 기관들이 모여 형제복지원 대책회의를 열었던 사실도 문건을 통해 처음 확인됐습니다. 당시 부산시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입소자들에게 소송을 철회하라며 회유와 압박을 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이 형제복지원에서 숨진 수용자만 수백 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피해자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에 입소한 사람들은 3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형제복지원은 불황인을 수용해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됐는데요. 실상은 일반 시민, 공안사범, 또 고아 등의 사람들이 강제로 수용돼 구금됐습니다. 불황인의 신고, 단속, 수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무부 훈령 제410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진실화해에는 관련 훈령이 영학성 원칙, 적법 절차 원칙, 영장주의 원칙 등을 모두 위반한 위법적인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제 구금된 이들이 강제 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등을 당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앞서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한 수용자는 552명으로 알려졌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657명이 사망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진실화해에는 형제복지원에서 총체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실화해에는 사과해야 할 정부 주체가 어느 부처인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관련 논의를 진행한 뒤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재작년 12월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1호 사건입니다. 이번엔 신청자 191명에 대한 조사만 마쳤다며 남은 신청자 353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음 조사에서는 형제복지원 아동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해외에 입양됐다는 의혹 등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이 아동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강제로 바꿔서 부모가 찾지 못하게 막았던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형제복지원에 끌려간 지 48년 만에 극적으로 가족을 찾은 피해자를 YTN 취재진이 직접 만났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54살인 설수영 씨는 6살 무렵 부산 형제복지원에 끌려갔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자전거를 타다 친구들과 잠시 떨어진 사이 순식간에 형제복지원 관계자들에게 납치됐고 탑차에서 내린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지도 안 하고 짐짝 던지듯이 저를 갖다가 그냥 막 던져버린 겁니다. 수도 쇠파이프를 갖고 오더만은 엎드려 하더만은 내가 그만할 때까지 너거는 쳐라 쟤를 갖다가. 설 씨 아버지가 아들을 찾고자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형제복지원에도 찾아갔지만 잃지 않은 수용자가 없단 말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찾기 위해 가지고 안 가본 데가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형제복지원이라는 거를 갖다가 알고 많은 부모들이 찾아왔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걸까? 설수영 씨의 본래 이름은 설수용입니다. 하지만 형제복지원이 기록한 신상카드엔 이름은 물론 생년월일까지 바뀌어 있었고 주소도 완전히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도구 복내동이고 어머님 뭔 장사를 하시고 이런 걸 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원에서는 찾아줄 생각도 안 하고. 결국 설 씨는 잘못된 신상 정보를 바탕으로 새 호적이 만들어졌고 가족들은 설 씨가 성인이 될 무렵 사망한 거로 보고 원적을 말소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생이별한 지 48년 만인 지난 1월 설 씨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모임을 통해 우연히 동생을 찾게 됐습니다.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형의 연락처를 받았어요. 형이 문자를 보내온 거예요. 어떻게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 철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수십 년 세월이 흘러서야 그리던 가족을 만났지만 형제에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설 씨는 형제복지원에서 당한 폭행으로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됐고 죄책감에 가족과 떨어져 살던 아버지는 치매 증세로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아버지는 47년 만에 만났는데 심한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고 저는 저대로 형제원에서 겪은 후유증으로 수급자가 되고 이랬는데 이거는 누가 책임져야 될 겁니까? 내무부 훈령에 따라 형제복지원은 수용자들의 신상기록 카드를 토대로 연고자가 있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멀쩡히 부모와 살던 아동을 납치해 불황자로 둔갑시킨 뒤 개인 식별 정보까지 강제로 바꿔 가족을 찾지 못하게 한 사실이 정부 차원 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40년 넘는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던 설 씨 가족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책임 있는 사과와 보상이 이뤄지길 바라는 심정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다음 달 형제복지원 진실규명 추가 신청인들을 상대로 2차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점점 가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9도에 머무르고 있고요. 간간히 바람도 불면서 크게 덥지 않습니다. 퇴근길 무렵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훨씬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또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는 충청과 경북 북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지만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22도, 대전과 대구는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6도, 대전과 부산은 28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늦더위 가능성이 낮아 다음 주에도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가 전당대회에 우선하게 그렇게 당원을 새로 만들기로 하면서 계파 갈등의 새로운 내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절대자, 신군불안 표현까지 등장한 이준석 전 대표의 탄원서 후폭풍도 거셉니다. 잠시 뒤 더 뉴스 2부에서 여야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